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과 전병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Forecasting Emerging Technology, Supervised Learning Approach Through Pattern Analysis라는 논문으로 제목 그대로 특허를 통해서 유망 기술을 발굴해내는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서 특허 쪽에 관심이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논문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배경과 동기인데요. 현 시대에서 기술은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기업들이 투자 시기나 적합 기술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먼저 탐지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거의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이 전방 인용을 통해서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특허에서 전방 인용, 즉 forward citation, 후방 인용, backward citation 두 가지가 있는데, 후방 인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있는 특허를 인용을 했다 하면은 이것이 후방 인용이고, 제가 인용을 당하면 피인용의 케이스가 전방 인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야 되다 보니까 미래에 당한 것의 정보, 즉 전방 인용의 정보를 많이 활용했는데, 인용이라는 것이 언제 될지도 미지수이고, 이 평균을 내보면은 당할 때까지 격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기술을 탐지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완전히 등장하기 1년 전에 신호를 감지하는 모델을 제안하는데, 앞서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이 전방 인용의 정보를 환영하는 것보다 후방 인용의 정보를 사용하고 지도 학습인 클러스터링을 활용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USPC의 클래스 분류 기반으로 신기술의 라벨링을 하는 것까지 어, 제안합니다. 기존의 연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인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인용된 것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생성해서 분석을 했었던 연구도 있고, 이 네트워크 내에서 새로운 클러스터가 등장하면 이것은 신기술이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으나,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클러스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것을 다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인용이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 2년 정도가 걸리는데, 빠른 시일 내로 예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후방 인용 기반의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특정 특허와 기존의 핫한 특허의 연계점을 찾은 후 신기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 핫한 특허는 이 논문에서 문자 그대로 그냥 핫한 특허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의 핫한 특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론을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이전에 핫했던 특허와 관련된 신기술은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선구적인 신기술을 찾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지학적인 결합을 활용을 했는데, 두 문서가 동일한 문서 집합을 인용하는 정도를 측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걸 활용한다면 해당 특허 간의 분야, 클래스의 유사도를 볼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외에도 SAO나 객체 조합, 인용 횟수 추적 같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법론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신기술 발생 1년 전의 예측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특허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완전히 출현되기 전에 이전 시기에 흔적 같은 것을 남긴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특허라고 하기보다는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방법론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과거 시점에서 등장한 기술을 파악하는데, 설명에 쉽게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A에 대해서 이 A가 등장하기 더 이전, 더 과거의 시점에 가서 이 있었던 A의 특허의 클러스터를 파악하고,
이 특허 클러스터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파악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모델을 구축한 후 새로운 기술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많은 특허 연구에서 이루어졌듯이 USPTO에 풍부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업데이트를 통해 신기술 출현이 예측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두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기술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모호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분류가 애매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았는데 이게 드론에 관련된 특허이다 하면은 클래스가 새로 드론으로 명명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업데이트를 말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신기술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 대해서 특허의 특성의 지표를 총 7가지를 고안을 했는데, 많이들 사용하는 청구 건수, 인용 횟수, 다른 인용 횟수, 그리고 특허 클래스 기술 주기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기술 유사성 지수와 인용 특허 어사이니 유사성 지수를 추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유사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CS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CS는 특허 I와 특허 J가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가 모두 다르면 0, 모두 같으면 1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P와 Q 간의 PCS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낸 값이죠. 이런 PCS 값들을 다시 평균을 낸 게 CTS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를 통해서 영역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용특허 어사인 유사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에서 착안을 해냈냐 하면은, 획기적인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특허에 대해서 비슷한 특허를 굉장히 많이 출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동일 회사에 속하는 여러 특허들을 인용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활용해서 특허권자와 양도자 그 둘에 대해서 유사성을 측정을 합니다. 계산 방식은 위에 있는 기술 유사성 지수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지표 설정이 끝이 났고, 다음은 클러스터링인데요. 클러스터 과정은 우선 첫째로 특허 클러스터 벡터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특허 문서 데이터에서 이 루신 지수를 통해서 페이턴트 피처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페이턴트 피처 벡터를 통해서 이 신흥기술 ET라고 말을 하고, 아닌 것은 non ET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ET와 non ET로 구분해서 라벨링을 하고요. 페인터드 피처 벡터를 이 ET와 non ET로 계속 나눠서 클러스터링을 매년 출원되는 특허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이때 클러스터 수는 DB스캔과 K-민스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숫자를 정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완료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유망 기술은 극히 일부가 될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가 non ET, 유망하지 않은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T와 non ET를 나누는 라벨링하는 클러스터를 나누는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은 이렇게 T 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T가 스타트 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G를 T 시점에서 1년 뒤에 등장하는 메인 클래스를 그룹한 특허 그룹의 세트입니다. 이게 라지 G이고, 라지 C 같은 경우에는 T 당해 연도의 클러스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라지 C에 대해서 각각의 클러스터 그룹이 있으면 각각 클러스터에 대해서 특허 메인 그룹들의 그룹 세트의 그룹, 즉 클러스터 하나와 그룹 하나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서지학적 결합 유사도를 보는데, 오른쪽에 서지학적 결합 유사도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합집합분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유사도 비율을 측정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한 그 C와 G 간의 결합도 결합 유사성이 가장 높으면은 이 연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경우에는 C 클러스터가 ET라고 볼 수 있고,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non E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T를 1년씩 늘려가면서 ET와 non ET에 대해서 라벨링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라벨링된 클러스터들을 클러스터 벡터화를 해서 이 측정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약 7가지의 지표를 사용해서 특성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는 F1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리절트와 디스커션 결과인데요. 분류된 이 ET 클러스터에 포함된 특허, 논 ET 클러스터에 포함된 특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를 하고, ET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유망한 그 클러스터의 특징인지, 이 같은 연도의 기술 유사성을 판단을 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ET와 논 ET로 나눈 것에 대한 해석을 잠시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빨간색 칸을 보시면 Mean 5-year Citation Index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특허가 받은 인용 횟수 에서 나누기 같은 연도에 발행된 모든 특허가 받은 인용의 평균 횟수, 그러니까 평균적인 친구들 중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인용을 받았냐의 비율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 칸의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ET 기술이 non ET 기술보다 점수가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칸을 보시면은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여기 Mean 5-year Citation Index를 보시면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3점으로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1.51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가 더 유망한 기술이 많았구나, 핵심 기술이 많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평균을 내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특허 중에서 핵심 기술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2.5 이상인 특허들의 비율을 산정을 한 결과가 이 오른쪽에 보시는 mean probability of a patent in the cluster being key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92년도가 34%, 94년도가 36%로, 따라서 94년도가 조금 더 핵심 특허가 더 많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칸 같은 경우는 기술 융합 현상 포착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의견인데요. 이렇게 93년도에 이렇게 유망한 기술이 굉장히 20개로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94년도에 가서 5개로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이 융합되었기 때문에 유망한 기술 클러스터 자체가 줄었다라고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정도로 해석의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ET 클러스터가 분류가 되었을 때 이게 진짜로 나중에 등장한 신기술 등과 연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T 클러스터 상위 100개의 용어와 신기술을 정의하는 100개의 용어의 TF-IDF 값을 비교를 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이 코사인 유사도가 0.8이 초과했을 시 영향력이 높은 특허로 구성된 클러스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무작위 5개 클러스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았을 때 80%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5개 중에서 0.8이 넘는 게 4가지여서 80%라고 되어 있는데, 무작위 5개 클러스터라는 점이 조금 표본이 굉장히 적어서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논문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당 모델에 대해서 평가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를 한 표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시겠지만 이 SVM을 제외하고는 모델의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런 ET와 non-ET, 즉 유망 기술과 유망하지 않은 기술을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서 평가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망 기술에 대해서 더 맞추는 성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A를 중점적으로 보셔도 이렇게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고 SVM에서만 성능이 좀 괜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과 한계점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지도학습 방법론을 통해 신기술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전방 인용을 사용한 연구와 다르게 후방 인용 정보를 사용해서 신기술을 라벨링했고, 많이 사용되는 USPTO 외에도 다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USPC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한 라벨링 특허 클러스터가 이미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뉴스, 소셜 네트워크 이런 데이터와도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시사점이 있고, 한계로는 이 연구는 클래스를 사용했는데 클래스보다 세분화된 서브 클래스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USPC가 조금 옛날에 지원되던 방식이고 현재 CPC 형식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이 클래스에 따른 라벨링 방식이 계속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까 클러스터 벡터로 제시한 7가지의 지표가 대규모 데이터, 엄청나게 많았던 이 데이터와 기술 범위를 구별하기에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지표를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지표를 추가해서 모델링을 다시 했다면 아까보다도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